전문가를 위한 일본 경제 비즈니스 니혼 게자이 비즈니스시로 37번째 강의로 이란 경제 협력의 현황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니깐 일한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제가 일본이 한국보다 앞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본 용어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이야기를 나눠서 무역, 그다음에 상호 방문, 또 일본에서 거주, 투자, 그다음에 최근에 말이 좀 있는 통화 수합으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무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무역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본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무역이 있는 걸로 여기기 쉽습니다. 과거부터 일본 물건을 산 사람이 많았었고 또 일본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한일 간의 무역이 번성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현실이 좀 달라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한일 간의 무역 추이의 가장 큰 포인트는 2007년 8년의 피크, 이걸 보라색은 지금 수출 수입을 합한 것입니다. 2007년 8년을 계기로 줄어들었고 특히 2011년 위기 이후로는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파란 거는 일본이 한국으로 파는 거고 빨간 거는 한국이 일본을 파는 거기 때문에 보라색을 합친 거고요. 보게 되게 되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고 한국이 거꾸로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추이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은 일본의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을 기점으로 수입, 수출 양쪽 다 지금 감소 경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의 수출입 양방에 결국은 일본과 한국 간의 그 무역은 둘 다 지금 소비자가 아니라 다 원자재, 원료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 즉 한국이 일본에 가는 것은 주로 지금 석유 제품, 화학 제품이죠. 그다음에 철강판 같은 것이 가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오는 것은 반도체, 의외로 반도체는 이런 메모리가 아니라 부속품이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그 스마트폰 같은 쓰는 그 부속 중에 일본 부속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철강판.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게 다 원자재를 주고받는 것이지 의외로 소비재는 그만큼 한국의 소비자가 좋아져서 옛날엔 뭐 일본 가서 무슨 뭐 전자밥솥도 사오고 카메라 사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이 물건이 좋아졌다는 측면도 있고 두 나라 다 다른 나라에 사고 팔기가 바쁘지 이 서로 간에 말하자면 이 실물 거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이 나라들은 누구하고 무역을 하나? 일본을 보게 되면은 지금 2015년 통계입니다만은 전체에서 제일 많은 것이 지금 중국 21%. 거기서 한국 관련은 이게 수출입 합한 겁니다. 5.6%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15%.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큰 무역 상대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게 되면은 같은 2015년인데 제일 많은 상대국이 역시 중국이 24%, 그다음에 미국이 12%, 일본은 7.4%. 따라서 한국 무역에 있어서 일본의 비중이 7.4니까 조금 더 높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한국이 커다란 교역 상대국은 아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큰 상대국이 역시 EU, 그다음에 14.6%, 미국 14.3%, 그다음에 한국이 7.1%인데 일본은 7.2%.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는 일본이나 한국이 거의 비슷한 무역 상대국이다. 따라서 이걸 보게 되면은 한일 간은 무역에 있어서는 그렇게 커다란 교역국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일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좋은데 밀접한데 왜 이렇게 갈등이 지속되느냐 이런 말을 할 때 대개 흔히 많이 하는 말이 1년에 60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교류는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좀 하나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2011년 이후
일본에서 이게 빨간 건 일본이 한국에 오는 숫자. 2011년 이후로 쫙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피크가 350만 갔다가 지금은 200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거꾸로 최근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뭐 2번, 3번 이렇게 일본에 출장 가게 되면은 비행기 탈 때부터 시작해서 일본 가는 젊은이들이 특히 많아요. 또 동경 시내 같은 데서는 한국말이 뭐 많이 들리고 그만큼 많이 갔는데 2011년에 140만에서 시작해서 160만이죠. 지금 400만이 넘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지금 600만이 넘죠.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본에 가는 한국 사람이 지금 훨씬 많다라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엔 많은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 방문자가 아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선 지금 한국에는 일본 사람, 이 방인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사람을 볼 때 방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은 방인은 아직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 이런 이 군이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숫자가 뭐 상사 사람, 뭐 유학생 등등 합쳐서 이게 3만 명 조금 넘는 기업 수는 669개. 제일 많은 것이 역시 서울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있고 부산이네요. 부산은 603. 그래서 3만 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차트 보게 되면은 일본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한국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이 지금 저기 70만이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제일 동포죠. 빼고 나면은 한국 사람이 그래도 20만 명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방문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도쿄, 요코하마권. 그런데 교포들이 원래 오사카, 고베 많기 때문에 이거 보게 되면은 오사카, 고베를 합친 숫자가 20만이고 도쿄, 오사카가 지금 17만이기 때문에 역시 교포들이 이 오사카 쪽에 더 많이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2014년 거의 지금 비슷한데 한 50만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42만 명은 일본 교포들이고 우리 같이 가서 단기 체류, 이거는 이제 우리 표현입니다만 중장기 체류, 일본에서는 이런 학생이나 이런 기업인으로 간 사람들은 10만 명이 안 된다, 7만 명. 그래도 일본 사람의 2배라는 것. 그것은 역시 그만큼 인적 교류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는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서 한 가지 일본에 가시게 되면은 이 말을 꼭 알거나 쓰게 돼서 양쪽을 다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포 문제인데요. 교포는 우리 대한민국을 동조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민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래 제1번 대한민국의 민단, 원래는 거리민단으로 만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단체를 만들었을 때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 정권을 지지한 사람들이 많아서 현재 50만 명이 되는 거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 김일성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조직이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 소위 말하는 조총연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이죠. 강한 소속감을 갖는 제1조선인의 조직이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다 북한에서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국의 한반도에 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무언가의 이유로 그 당시 북한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지금은 이게 아주 굉장히 약해져서 대부분의 일로 많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단 하나 이 조총련에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1950년부터 84년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소위 말하는 여러분 북송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니이가타 항구에서 배 타고 원산항으로 넘어가서 이북에 들어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것이 정식 말로는 제1조선인의 송환 사업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북송교포라고 하고, 그 당시 집단적인 이주를 많이 해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걸 째포라고 부른다고 하는군요. 조금 뭐 이렇게 하대하는 말이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이 한반도의 분단, 그 이전에 일본의 말하자면 식민 통치라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런 또 하나의 분단이 있는 굉장히 그 어두운 문제인데, 이것이 의외로 일본 사회에서는 많이 논란이 되고 많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투자에 관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그 사람의 교류, 그다음에 저기 무역을 봤습니다만은 투자, 이 직접 투자란 것은 하나의 경제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주식에 투자하면 직접 투자가 아니고, 일본에 가서 공장 사오면은 그건 직접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해서 어떤 사업체를 만들거나 경제 활동하는 투자가 중요한데, 지금 그 2014, 15, 16을 보게 되면은 이게 100만 불이죠. 일본에서 한국 투자가 31억 달러, 15억 달러 많이 줄어듭니다만은 2016년에 최근입니다만은 10억 달러가 넘은 것이고, 한국으로서 일본 투자는 거기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도 일본에서 한국 투자가 많고 거꾸로 한국에서 일본 투자가 적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투자의 붐을 보게 되면 이것도 과거에 이렇게 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통화 위기 후에 깨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국 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자산업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다가 2011년 이후로 지금 깨져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감소 상태에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 가지로 왜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이 일본의 기업에 가서 일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긍심이나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일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등에서는 한국의 역할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통화 수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경제 현상으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것이 마치 한일 간의 협력에, 경제 협력에 커다란 하나의 바로미터 같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합은 바꾸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지난번에 외환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외환이 딸리게 되면은 나중에 채권 불량 상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항상 상당한 양의 외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외환 보유고로는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한국 정부는 생각할 겁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의 한일 간의 비상시에는 서로 도움된다는 상징성이 강했던 거거든요. 이거 원래 일본의 중앙은행과 한국의 중앙은행 간에 하는 통화 필요할 때 바꾸겠다는 겁니다. 빌리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한국의 외화가 부족하면은 야, 한국도 맡길 테니까 그만큼 달러 좀 빌려줘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재무성하고 또 한국은행이 간에 이렇게 두 채널의 수합으로 되는 것이 총칭해서 한일 통화 수합. 2005년도에 체결됐었습니다. 당시는 한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기였었고요. 근데 마침 2008년에 리만 쇼크로 한국이 통화 위기에 들어가면서 이때 일본에서 인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외화 30억 달러를 200억 달러로 확 늘린 거예요. 이거 한번 일본이 굉장히 도와준 겁니다, 한국을. 물론 나중에 갚았죠. 그래서 이것이 안정된 다음에 다시 이거를 원래의 쿼타인 30억 달러로 정상화시켜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에 10년 지나서 이거를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장을 안 하고 말하자면 종료돼서 이거에 관한 협력의 지금 메커니즘이 사라진 상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한일 간의 지금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예로 이거 재협상에서 다시 하자 말자는 말이 많았을 때 금년도 1월 6일 아까 말씀드린 관방장관 스가라는 사람이
그때 왜 부산에 일본 영사관 앞에 위안부상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것으로서 한일 통화 수합은 뭐 끝난 얘기다. 말하자면 결국은 그때 사실은 뭐 굉장히 한일 간의 그 분위기가 악화돼서 대사를 다시 불러들여서 상당 기간 동안 돈을 보내지 않는 그런 사태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한국도 질사라. 2달 후에 G20이 그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방문했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화수협 교섭에 관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면 우리 안 하겠다.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한일 통화수업은 교섭 개시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말하자면 부정적인 말을 주고받는 이것이 현재 한일 경제협력의 일단은 그 정치적인 풍경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사안은 많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셔야 할 한일 일한 경제협력은 현 주소가 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 이제는 뭐 거의 어느 시장에서나 한일 간의 우열이 없을 정도로 따라서 굉장히 경쟁 상대다. 그런데 이 실리와 감정이 섞여서 외교가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감정적인 외교를 한다는 그런 식의 일종의 비판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 역사 문제, 요 다음 세션에서 보겠습니다. 영토 문제, 교과서 문제 같은 것이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고 일본도 동맹이고 한일 간은 직접 동맹은 없습니다만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맹 체제인데 굉장히 미묘하게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굉장히 다르고 최근에 특히 트럼프 정권에서 보게 되면은 트럼프 아베 관계, 트럼프 문재인 같은 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보도로 보실 겁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미묘합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이른 1976년에 수결했으니까 아주 우리보다 먼저 수결해서 상당히 깊은 일종의 뭐 어떤 채널이나 그런 커넥션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간에 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나 관계가 굉장히 한일 간에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이 역시 한일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 다음에 기타 조선, 즉 북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 아베 정권은 이 북한에 굉장히 빚이 많습니다. 아베 정권이 비판받고 흔들릴 때마다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고 미사일이 일본 열도 위로 날아가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위기의식 속에서 다시 뭉치면은 다시 그 자민당 정권을 중심으로 뭉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또 일본에 납치된 사람들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고 그래서 북한 관계는 일본하고 관계는 우리가 저렇게 심각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아주 정치적인 환경이나 그에 따라서 자주 등장하는 화두가 되고 있고 뭐 우리 남북한 관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주변국의 관계가 한일 관계에 특히 경제 협력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한일 관계를 연구하시거나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위안부 문제라거나 이런 독도 문제로 관계가 나쁜 것 같이 다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한일 간에는 경제협력이나 문화협력이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간다. 말하자면 따질 건 따지고 협력한다. 이것이 말하자면 한국의 주요 정책 입안가들이나 학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조금 인식이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이 현재 한일 협력의 현주소를 요약할 수 있는 7개의 요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국제 정치학 뭐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신문이나 잡지에 그 세계 경제나 정치를 보시게 되면은 이 상호 의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터디펜던스. 이게 처음에 키신저가 국무장관을 할 때 유명한 말인데 서로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상대방의 변화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취약할 수도 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 나라가 변하면 내가 영향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상호 의존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상호 의존은 상호 운명이 상당히 깊숙이 연관되는
우리는 한일 경제 협력을 말할 때 항상 이렇게 암묵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어서 서로 민감하고 취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생각하는데 의외로 최근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키워드. 이미 봤듯이 무역, 투자 다 감소, 양쪽 다 감소하고 있고 한국이 더 적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우선 한국으로부터 일본을 가는 사람이 더 많고 더 늘어나고 있다. 지금 2배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지금 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본에 갔던 1990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유능한 제1교포분들이 그 인류 기업에 취직을 못했습니다. 인류 대학 나와도 취직을 못하는 것이 인사에서 다 그걸 걸러냈었거든요.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은 젊은 유능한 그 교포분들이 지금은 다 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인 출신 가수, 배우, 야구 선수, 뭐 그다음에 레슬링 선수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한국인들이 원래 이런 연예에 출중한 면도 있었으면은 우수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리어 기업이나 판검사, 교수가 안 되다 보니까 연예계나 스포츠계로 빠지는 것이 많은 요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많이 해소되었지만은 문제는 지금도 민단위 청년이 갈려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현상이 유지하고 있지만은 청년은 지금 굉장히 쇠락하고 있다. 특히 그 자민당 정권이 오래 지속되면서 제 조청년이 북한에 현금을 보내는 현금 박스였다는 거. 그다음에 일본의 많은 조청년계 그 금고, 우리 지난번에 은행 보면서 신용 금고 봤지 않았습니까? 그 조청년계 신용 금고들이 굉장히 내실이 있었고 조청년계 그 교포들한테 경영 관리를 잘해줬었거든요. 굉장히 번성하는 그건데 지금 통폐합해서 하나은행이라고 하나로 합쳐버릴 정도로 굉장히 위기 상태에 있어서 조청년 회관이 맨날 뺏긴다 만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본에 있는 그 한국 교포들의 위상이 지금 어렵고 우울한 그런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일 간의 미묘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우린 진정으로 과거를 잊고 굉장히 그 좋은 파트너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힘든 것이 이 라이벌 관계이고 있다 보는 그런 역사 문제 이외 그 외에도 굉장히 알력이 있고 그런 관계에서 역사와 경제를 분리하는 그 투 트랙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도 양 나라의 엘리트 간에 서로 인식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다가 그 미국, 소련, 중국, 북한 뭐 이런 상대국 관련국과 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묘하게 불협화음이 벌어지는 것도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